네, 요즘 금융업계에는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의 이 시중은행이나 증권보험사들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들한테 계속해서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사들은 이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심기일전에서 다시 승기를 잡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전민정 선임 기자가 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정 기자, 이 빅테크가 요즘 이 금융업계를 그렇게나 잠식을 하고 있습니까? 네, 빅테크는 원래 대형 IT 기업을 뜻하는 말이지만 금융산업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금융시장에 진출한 업체를 통칭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흐름을 타고 빅테크 업체는 일단 정면 돌파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월등한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을 경쟁력을 갖춘 빅테크 업체들의 성장세는 더욱 거침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국내 최대의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는 미래에셋 대우에서 투자받아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을 설립하며 금융시장에 첫 발을 들여놨는데요. 2015년 선보인 네이버페이는 간편결제 1위에 등극했고 지난해 출시한 네이버 통장은 최근 잔고가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4년 비대면 계좌 카카오페이를 통해 금융업에 진출한 카카오의 경우에는요. 카카오뱅크 이용자 수가 1,650만 명에 이르는 등 인터넷 은행 선두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 공개까지 앞두고 있고요. 네이버에 없는 증권업 라이선스까지 확보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핀테크 중에서 유일하게 유니콘 기업인 토스의 공격세도 만만치 않은데요. 국내 모바일 금융 서비스 중 가장 많은 1,900만 명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토스는 증권, 보험, 전자결제 대행에 이어 하반기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자본력만큼은 기존 금융사들도 뒤지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한 이런 빅테크들 기업들만큼 이제 디지털 분야에 투자를 더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네, 우선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보수적인 문화가 걸림돌입니다. 기존 금융사들은 조직이 너무 방대해서 의견 수렴 절차나 결제 라인이 복잡한데요. 간단한 의사결정 구조의 수평적 조직 문화가 자리 잡은 빅테크 업체들만큼 발빠른 대응이 어려운 거죠.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력을 가진 인재 채용이 필수적인데 능력과 성과에 따른 차등 대우가 불가능한 호봉제라는 임금 체계에서는 몸값이 높은 디지털 전문 인력을 데려오기가 힘듭니다. 네, 그리고 능력에 맞는 연봉을 주려면 전문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일부 은행에서는 전문 계약직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려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인력을 디지털 관련 업무에 재배치하는데도 노조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인데요. 네, 토스와 카카오뱅크가 디지털 인재 확보를 위해 올 상반기에만 천여 명의 대규모 신규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수시 채용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점포수 축소와 함께 인력 구조 조정에 고삐를 죄는 모습입니다. 네, 뒤늦게 지난해 하반기부터 은행권은 삼성, SDS, 네이버 등에서 임원급 디지털 전문가를 폭풍 영입하면서 변화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순혈주의가 뿌리 박힌 탓에 기존 직원들과의 융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반응입니다. 네, 기존 은행들이 인터넷 은행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이 아닌 별도의 회사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도 구시대적인 인력 구조 때문이라는 얘기까지 들리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금융업종은 규제가 상당히 좀 많은 업종인데 그에 반해서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좀 규제에서 좀 벗어나 있다, 규제를 좀 덜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부가 좀 육성에 취지해서 혜택들을 좀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기존 금융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밀려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 금융사들은 애초에 빅테크와의 경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인허가 등에 있어서 은행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산법, 예금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빅테크 업체들은 법령상 금융사가 아닌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이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이외에는 구두지도와 같은 비법률적 규제만 받고 있어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정부의 그 핀테크 육성 정책도 빅테크의 부상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입니다.
네, 금융사는 현행법상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빅테크, 핀테크 기업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죠. 여기에 올 하반기 금융기관 방문 없이 기존 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 플랫폼까지 가동되면 대출 비교 서비스와 금리 경쟁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빅테크로 쏠릴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네이버페이에 이어 카카오페이에도 후불 결제를 허용해줬는데요. 후불 결제는 수익성이 높아 다른 핀테크, 빅테크는 물론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카드사도 탐내는 분야입니다. 현재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후불 결제 마케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카드사들로서는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시중은행 일각에서는 인터넷은행이나 빅테크가 금융업권의 영역에 들어왔음에도 공적인 역할을 소홀히 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습니다. 은행권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네. 너무 효율성과 그 IT 쪽만 바라보다 보면 이런 금융의 공적인 역할을 누락할 수가 있어요. 카뱅 송금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인증 절차를 쉽게 하다 보면 금융사고의 우려도 있고 자금 세탁 우려도 있거든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파리가 앉았습니다. 네, 금융회사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나선다면 이제 당국 차원에서도 뭔가 좀 대응에 나서야겠죠.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금융위는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면서 지난해 9월 빅테크, 핀테크 금융사 3자 협의체인 디지털금융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7번의 회의가 열렸는데요. 회의를 통해 금융위는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으로 금융회사가 핀테크에 투자하거나 M&A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 은행도 빅테크처럼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규제를 허물어 역차별 해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 네, 이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발맞춰서 신한, KB, 하나, 우리 등 금융지주 CF나 CSO들은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위한 컨퍼런스 콜을 통해 공식적으로 핀테크나 빅테크 플랫폼 보유 기업의 M&A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핀테크 플랫폼 보유 기업에 대한 M&A 장이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디지털금융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예전보다는 그 금융회사들이 M&A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무엇을 어떤 금융당국과 협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화되고 예측 가능하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의의가 있다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IT 기술을 더 쉽게 흡수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건데 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이제 빅테크와 경쟁에서 이기려면 뭔가 좀 다른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변화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금융상들은 핀테크 M&A 시도와 함께 금융당국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규제 개선에 발맞춰서 플랫폼 혁신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공급자로 전락하기 전에 스스로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가 되겠다는 건데요. 우선 올해 초 네이버와의 AI 금융 스피커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하면서 빅테크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KB금융은 모든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슈퍼 앱에 모으고 부동산 투자, 대출 등 돈과 관련한 종합 서비스를 다루는 종합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도 부동산 정보 제공, 전기차 가격 조회, 중고차 거래, 음식 배달 등 생활 밀착형 비금융 플랫폼 서비스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은행들의 변화를 들어봤고 그러면 이제 카드나 보험사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네, 카드나 보험 등 제2금융권은 사실 빅테크 플랫폼 종속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지자 금융사들은 업계 간 협력 전략을 쓰면서 특히 금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 데이터를 무기로 내세워서 빅테크에 맞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사실상 간편 결제 시장을 장악한 네이버와 카카오. 여기에 신용카드 기능이 더해진 후불 결제 사업까지 뛰어들자 카드사들도 오픈페이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존에는 한 카드 앱으로 해당 카드사의 카드만 등록할 수 있었는데 다른 카드사까지 서로 연동이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국내 주요 카드사로 구성된 모바일 협의체는 앱카드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규격 개발에 나섰고 개발이 완료되면 연동을 원하는 카드사 순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카드사들은 오픈뱅킹 서비스에도 참여했습니다. 카드 앱 하나만으로 보유한 은행 계좌까지 모두 조회가 가능해진 만큼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금융 데이터로 빅테크와는 차별화된 맞춤 서비스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겁니다.
보험사들 역시 보험사만이 보유할 수 있는 다량의 고객 경험과 상품 데이터를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대표적인 건 가입자의 건강과 상품을 연계한 헬스케어 서비스. 여기에 인공지능까지 적용해 상품 중심이었던 사업 모델을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이미 많은 소비자들의 생활에 자리 잡은 빅테크 플랫폼을 뛰어넘기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업계는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한계점으로 부수 업무에 대한 이중잣대를 꼽습니다. 기존 덩치가 큰 금융사들의 사업 확장은 문어발식으로 보고 규제하는 반면 핀테크사의 새 사업은 혁신금융으로 포장돼 시작점이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주사업인 후불 결제업을 하려면 똑같은 운동장 안에 들어와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공정한 경쟁이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보험업계의 경우에도 일부 데이터 규제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나 헬스케어 서비스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라는 게 매우 예민하고 조심스러워야 되지만 잘하면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기존 데이터가 매우 좋은데 그거 말고 사실 우리가 더 기대해야 되는 것들은 외부의 데이터들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보험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끌고 와서 활용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네, 은행이나 카드사 모두 이제 생활 밀착형으로 좀 진화해 나가려는 이런 모습이 엿보이는데 이 정도로 빅테크와 경쟁에서 승산이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금융 분야에서라도 소비자가 우선 선택하는 플랫폼이 되지 못한다면 마이 데이터 사업이나 종합지급 결제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은 물론 빅테크와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조언합니다. 예. 여전히 낡은 관행과 경직제 조직 문화라는 금융업의 태생적 한계에 배달업체, 중고차 앱 등 기존 사업자들을 제치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건데요. 네, 김용진 서강대 교수의 의견 들어보시죠. 위기감을 느끼는데 그 위기감이 크게 체감되지 않는 것 같아요. 위에서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그거 아니어도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이슈가 있고, 새로운 거가 들어오면 예를 들면 이제 알뜰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오면 이제 자기네 일이 많아지니까 불편한 거죠 뭐. 네, 은행, 카드, 보험할 것 없이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탓에 정작 금융 소비자들은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반해 해외 금융사들은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의 위협 속에서도 높은 고객 만족도를 확보하며 생존 활로를 찾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보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올해 은행들이 앱이 다 있죠.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서 추가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앱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계좌이체 말고는 혹시 다른 기능 써보신 적 있으세요? 뭐 꽃배달, 음식배달, 은행 앱에 이렇게 탑재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안 써서. 생활금융 플랫폼을 지향한다며 모바일 앱에다 꽃배달, 미술품 경매, 건강관리 등 갖가지 서비스들을 탑재하거나 출시를 준비 중인 국내 금융권. 하지만 금융 소비자들은 정작 이러한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비스 종류가 너무 많은 나머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찾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뿌려져 있는 게 그 전에 너무 세분화시켜서 많이 만든 거예요. 해외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11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스라엘 르미은행이 지난 2017년 디지털 세대만을 겨냥해 만든 모바일 전용 뱅킹 플랫폼 페퍼입니다. 화려한 색감, 어떤 서비스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디자인 등이 큰 특징입니다. 고객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지금은 모기업 르미의 250여 개 오프라인 지점 전체보다 더 많은 일일 신규 계좌 개설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과 같은 디지털 전자기기와의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침투한 곳도 있습니다. 미국 체이스뱅크가 대표적인데 애플 음성 비서인 시리와 연동해서 간편 계좌 조회와 이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고 금융 소비자가 갖고 있는 전자기기나 가전제품으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례도 눈에 띕니다.
어설프게 디지털 금융을 흉내내기보다는 기존 서비스에 아예 승부를 걸어서 역발상으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바로 미국의 TD뱅크인데 TD뱅크는 미국에서 가장 편한 은행, 가장 오래 문을 여는 은행이라는 모토 아래 일주일 내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햄버거 가게에서만 볼 수 있었던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은행에 도입해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TD뱅크는 경쟁은행들에 비해 영업시간이 약 45%가량 더 많지만 타행 대비 높은 고객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빅테크, 핀테크와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해외 금융 기업들에겐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심이 철저히 소비자들에게 맞춰져 있고 기존의 익숙함을 버리려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점인데요. 우리나라 금융권의 생존 전략도 내부적인 관점에서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결국 국내 금융사들도 고객 중심으로 변화해야 살아남는다라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정치경제부 전민정 선임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